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이디야에 간 게 언제인가요? 대학교, 회사 근처, 집 골목마다 하나씩 있던 그 매장. 언제든 부담 없이 들를 수 있었던 우리 동네 카페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매장 수 약 2,840개, 스타벅스를 매장 수로 압도하며 2022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매출은 줄고 폐점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약 7조 원 규모의 국내 커피 시장을 놓고 스타벅스와 메가 커피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오늘은 이 브랜드가 어떻게 커피 시장의 황금기를 누렸고 지금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첫 매장은 2001년 서울중앙대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막 스타벅스가 상륙하며 프리미엄 커피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대, 당시 기준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커피는 더 이상 다방의 싼 음료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즐기는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쉽게 다가가기에는 장벽이 높았는데요. 이디야는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 스타벅스의 절반 가격으로 품질은 유지한다는 전략이었죠. 작고 아담한 점포에서 판매된 2,500원. 커피는 학생과 직장인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2003년엔 100호점, 2011년엔 500호점을 돌파하며 가맹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 성장 뒤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문창기 회장입니다. 그는 동화은행과 삼성증권에서 오랫동안 금융 전문가로 일했고 이후 유레카 벤처스를 설립해 투자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에 빠져있던 이디야 커피를 2004년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엇보다 합리적 경영을 내세웠고요. 높은 임대료는 재협상하고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단순하고 실용적인 매장 콘셉트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비용 구조를 최소화하면서도 커피 원두와 품질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죠. 비용은 줄여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성비 커피라는 이디야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으로 개인 카페가 차별화로 나아갈 때 이디야는 오직 가성비라는 한 가지 무기로 시장을 공략했죠. 그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2013년 매장 1,000개 돌파, 2016년 2,005점, 2019년엔 국내 매장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대학가, 회사 앞, 주택가,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파란 간판. 이디야는 우리 동네 카페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소비자 곁에 자리 잡았죠. 본사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2,433억 원, 2022년엔 2,77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야말로 이디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브랜드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디야의 하락은 2022년 이후 본격화됩니다. 2023년 매출은 2,756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18% 급감하며 10년 만에 100억 원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2024년엔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매출은 2,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45억 원에 그치며 오히려 전년보다 더 낮아졌죠. 결국 이디야는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폐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2021년 계약 해지 매장은 88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196곳, 2023년엔 무려 343곳이 문을 닫았고요. 폐점률은 2.9%에서 6.5% 급등했고 같은 해 신규 오픈은 143곳에 그쳤죠. 매장 수는 2021년 3,018개에서 2023년 2,821개로 줄어들며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확장이 아닌 축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커피 전문점 수는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면서 소비자 선택지는 넘쳐났는데요. 예전에는 장점이었던 어디서나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가격 경쟁도 이디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그것도 스타벅스 톨이나 이디야 레귤러 사이즈의 2배 가까운 591 미리 대용량으로 내놓았는데요. 소비자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엔 스타벅스, 그냥 커피는 메가커피. 그 사이에서 이디야를 선택할 이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시그니처 메뉴 부재였는데요. 스타벅스의 딸기 라떼, 투썸의 케이크, 메가커피의 대용량 아메리카노처럼 떠오르는 메뉴가 없었던 겁니다. 가맹점 수익성 악화도 문제였는데요. 2023년 이디야의 가맹점 월평균 매출은
1627만 원으로 메가커피의 3021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평당 매출 역시 645만 원에 머물러 메가커피의 2091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요. 매장 효율성과 수익성에서 메가커피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디야에게 매우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신뢰를 흔드는 사건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초 무안국제공항 선결제 논란인데요. 제주항공 참사 유족 돕기 위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 파트타이머 부당 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맹점 문제라는 본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눈에는 결국 브랜드 전체의 문제로 비쳤고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이디야의 신뢰와 매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이디야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두 브랜드가 가져갔는데요.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뒤로 스타벅스는 단 한 번도 프리미엄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핵심 상권에 대형 매장을 열고 리저브,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별화된 콘셉트를 도입하며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공간이 되었고요. 모바일 오더, 멤버십,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를 끌어올렸고 친환경 캠페인과 공정무역 원두 확대 같은 ESG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죠. 그 결과 2024년 매출은 무려 3조 1001억 원, 매장 수는 2,000국에 불과하지만 높은 객단가와 압도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국내 커피 시장 매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커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2015년 첫 매장을 연 이후 싸고 많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소비자를 단숨에 사로잡았죠. 여기에 SNS 바이럴과 손흥민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메가커피는 단순한 가성비 브랜드를 넘어 MZ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운영 전략도 남달랐는데요. 본사는 소형 점포, 키오스크 중심 운영, 간소화된 오퍼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했고 이 구조는 가맹점주에게는 빠른 투자 회수를 본사에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는 3,795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4,960억 원, 영업이익은 1,076억 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률은 무려 21%를 기록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죠. 이렇게 한쪽엔 프리미엄 경험을 파는 스타벅스, 다른 한쪽엔 극단적 가성비를 앞세운 메가커피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디야는 성공의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돌이켜보면 놓친 기회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저가 서브 브랜드를 일찍 도입했다면 지금의 메가커피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했다면 스타벅스와 더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혁신까지 어느 하나라도 더해졌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디야는 반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창사 이후 첫 대규모 리브랜딩으로 로고와 매장 디자인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까지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젊은 이세 경영인이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틱커피, 캡슐, RTD 음료, 편의점 유통 등 커피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중국 티몰, 미국 몽골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마케팅도 달라졌습니다. 최근 배우 변우석을 앞쓴 피치러버 광고 캠페인을 전 채널에서 전개하며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혔고요. 메뉴 전략도 변화 중인데요. 단백질 라떼 같은 헬스케어 음료, 강화된 베이커리 라인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의 이목을 확실히 사로잡을 킬러 메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은 해외 주요 브랜드들의 변화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던킨은 한때 저가 도넛 카페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포화와 브랜드 노후화로 위기를 맞자 2018년 과감히 이름에서 도넛을 빼고 단순히 던킨으로 리브랜딩했죠. 도넛 중심에서 벗어나 커피와 음료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SNS 협업, 디지털 주문을 강화해 다시 젊은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의 도토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도토로 렉셀 같은 프리미엄 라인을 신설해 새로운 세대를 공략했고요.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을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브랜드 생명력을 연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캐피탈원 카페인데요.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시대 캐피탈원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금융 업무만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커뮤니티, 금융 거점으로 점포를 재구성한 거죠.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편안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고객은 공부, 업무, 만남을 즐길 수 있고
동시에 금융 상담이나 계좌 개설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요. 또 캐피탈원 카드 고객에게는 커피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워크숍 이벤트를 열어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닌 젊은 세대와 생활을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한 것이죠. 눈길을 끄는 건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우리은행은 커피 브랜드 폴바셋과 협업해 동부이촌동 지점에 카페를 입점시켰고 BNK 부산은행은 이디야 커피와 함께 은행 플러스 카페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디야 역시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메뉴 경쟁을 넘어 금융,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제3의 공간 전략을 선택한다면 우리 동네 카페를 넘어 머무르고 싶은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디야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이디야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 가격대의 함정 속에서 헤매게 될까요? 여러분은 커피 한 잔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가격일까요? 경험일까요? 아니면 익숙함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